장례식장, 낯선 남자가 상주 자리에 앉았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상주 자리가 아니에요. 왜 제가 18년을 모른 척하며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건 서랍 밑에 숨겨진 가족 사진이었거든요. 전 이순자입니다. 68. 재혼한 지 18년 됐어요. 아니, 됐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50살에 재혼했습니다. 늦은 나이였죠. 첫 남편과는 사별했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자기 떠나보냈어요. 45세 때였습니다. 혼자 5년을 살았어요. 외로웠습니다. 밤이면 텅 빈 집이 무서웠어요. 친정 부모님도 일찍 여의었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어요. 불임이었거든요. 평생 한으로 남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중매로 만난 사람이 이철수 씨였어요. 52세, 저보다 2살 위였습니다. 첫인상이 괜찮았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직장도 안정적이었어요. 중소기업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사별이라고 했어요. 아내를 암으로 잃었다고요. 10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았대요. 자식은 없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 체질이었다고요. 그래서 둘이서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비슷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외로운 사람들이 만난 거였어요.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성대하진 않았어요. 친척 몇 명만 부르고 조촐하게 했습니다. 남편 집으로 들어갔어요. 20평 아파트였습니다. 오래됐지만 깨끗하게 관리돼 있었어요.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어요. 저녁 7시에 퇴근했습니다. 거의 매일 같은 시간이었어요. 주말엔 집에서 TV 보거나 신문 읽었습니다. 특별한 취미는 없어 보였어요. 친구도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전 그게 좋았습니다. 시끄러운 것보다 나았으니까요. 재혼 1년이 지났어요. 큰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남편은 월급을 제게 다 맡겼어요. 통장 관리는 제가 했습니다. 생활비 쓰고 공과금 내고 나면 100만 원쯤 남았어요. 그걸 적금으로 들었습니다. 노후 대비였어요. 재혼 2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출근하려고 현관에서 신발 신다가요. 놀라서 119를 불렀어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다행히 경미했습니다. 입원 일주일이면 된다고 했어요. 전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간병을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속옷, 양말, 수건을 가방에 넣었어요.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을 꺼내려고요. 그때 봤어요. 서랍 밑바닥에 깔린 사진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쁜 여자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교복 같은 걸 입고 있었어요. 뒷면을 봤습니다. 볼펜으로 적혀 있었어요. 1995년 준호 생일. 손이 떨렸습니다. 199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이었어요. 준호가 10살이었다면 지금은 28. 아니, 거의 30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아들이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아니라고 했는데, 자식 없다고 했는데,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여자를 봤어요. 아내라고 했던 사람이겠죠.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던. 근데 이상했습니다. 사진이 너무 낡았어요. 구겨진 자국도 있었고요. 오래 보관한 것 같았습니다.
계속 서랍을 뒤졌어요. 손수건 밑에서 또 나왔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어요. 펼쳤습니다. 남편 필체였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말일마다요. 준호 생활비 100, 준호 생활비 100, 준호 생활비 100. 반복됐습니다. 1년치가 넘게 적혀 있었어요. 뒤로 넘겼습니다. 더 있었어요. 준호 등록금 300, 준호 전세 보증금 1000. 숫자가 커졌습니다. 마지막 장을 봤어요. 준호 결혼 자금 3000. 결혼? 아들이 결혼까지 했다고요? 주저앉았습니다. 침대에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재혼 내내 숨긴 거였어요. 2년 동안요. 왜요? 왜 숨긴 거죠? 수첩을 다시 봤습니다. 금액을 계산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1년이면 1200만 원. 2년이면 2400만 원. 등록금, 전세금, 결혼자금까지 합치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정확히 계산이 안 됐어요. 하지만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남편 월급에서요? 그럼 우리 생활비는요? 제가 관리하는 통장엔 월급 전부 들어온다고 했는데.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들이 있었어요. 남편 명의 통장 3개. 전부 제가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하나가 더 있었어요. 책장 뒤에 숨겨진 통장. 꺼내서 펼쳤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빼곡했어요. 매달 말일마다 100만 원 출금. 이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년치였어요. 정확히 2,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 밖에도 큰 금액들이 있었어요. 3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수첩에 적힌 것들이었습니다. 총 금액을 계산해 봤어요. 손이 떨려서 계산기를 2번 눌렀습니다. 5,500만 원. 재혼 2년 동안 5,500만 원을 아들한테 보낸 거였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월급에서요? 그럼 제가 관리하던 돈은 뭐죠?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남편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제가 받는 돈이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매달 100만 원을 아들한테 보냈다면 남편한테 월급이 2개 있거나 아니면 제 월급에서 빼돌린 거거나.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제 명의 통장도 확인했어요. 제가 일해서 번 돈 통장이요. 전 재혼 후에도 일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 일을 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쯤 벌었습니다. 그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노후 자금으로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계산이 안 맞았어요. 2년 동안 3,600만 원을 모아야 하는데 통장엔 1,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2,100만 원이 어디 갔죠? 설마 남편이? 제 돈까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천장만 봤습니다.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 천장을요.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이 안 감겼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내일 따져 물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이혼해야 하나? 근데 이혼하면 전 어디로 가나? 50이에요, 이미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통장엔 1,500만 원. 그걸로 뭘 할 수 있나요? 전세도 못 구합니다. 일자리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마트 계산원이 최선이었습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나이 들면 잘릴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막막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모른 척하자. 일단은요. 증거를 더 모으자. 확실하게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자.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고요. 전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다고요. 다 나을 거라고요. 하지만 속으론 달랐습니다. 당신이 미안해할 건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많이 회복됐어요. 걸음도 괜찮았고 말도 또렷했습니다. 의사가 약만 잘 먹으면 된다고 했어요.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푹 쉬라고 했어요. 전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습니다. 냄비에 쌀을 넣고 물을 부었어요. 저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제 물어볼까, 어떻게 물어볼까? 증거를 보여주며 따져야 할까, 아니면 슬쩍 떠보는 게 나을까? 죽이 끓었어요. 그릇에 담아서 안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숨긴 거 없냐고요. 순간 남편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에서 사진을 봤다고 말했더니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가족 사진 말입니다. 한숨을 쉬더니 인정했습니다. 아들이라고요. 전처와 이혼했고 아들은 전처가 키웠다고 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제 돈까지 2천만 원쯤 썼다고 인정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전 화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요. 속으론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이혼할 수 없었으니까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모른 척 하기로 했어요. 완벽하게요. 남편은 제가 화는 냈지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지나니 분위기가 풀렸어요. 예전처럼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전 달랐어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첩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어요. 강북구 미아동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이 낮잠 자는 사이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그 동네로 갔어요. 주소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빌라였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2층에 있다고 수첩에 적혀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현관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진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문패가 있었습니다. 이준호. 남편 성을 쓰고 있었어요. 문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TV 소리 같았어요. 누군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 서 있을 순 없었어요. 계단을 내려와 건너편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빌라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지켜봤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나왔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랐어요. 남편을 닮았습니다. 특히 걸음걸이가요. 남자는 편의점 쪽으로 걸어갔어요. 전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남자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담배 한 갑을 샀습니다. 나와서 불을 붙였어요. 핸드폰을 보며 걸었습니다. 다시 빌라로 돌아갔어요. 그게 남편 아들이었습니다. 확실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전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새로 산 거였어요.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것을 기록했어요. 아들의 주소, 외모, 행동. 전부 적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남편이 외출했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남편한테 친구가 없었으니까요. 몰래 따라갔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남편도 택시를 탔거든요. 기사님한테 부탁했어요. 앞차 따라가 달라고요. 남편은 미아동으로 갔습니다. 아들 집이었어요. 역시 나였습니다.
남편이 빌라 앞에서 내렸어요. 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렸습니다. 남편은 계단을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나왔어요. 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전 다시 건너편 카페로 갔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5시쯤 남편이 나왔어요. 아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식당으로 걸어갔어요. 전 따라갔습니다. 식당 창문 너머로 봤어요. 둘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은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계산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허리 숙여 인사했어요. 남편이 아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뭔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입모양을 읽어보려 했지만 멀어서 안 됐습니다. 아들이 웃었어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남편은 택시를 잡아탔어요. 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요. 집에 돌아가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냐고 물으시길래 마트 갔다 왔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도 거짓말했어요. 친구 만났다고요. 둘 다 서로에게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날도 공책에 적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만남, 시간, 장소, 식사 내용. 전부 기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남편 월급날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3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며칠 후 숨긴 통장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100만 원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역시나 아들한테 보낸 거였어요. 제 월급도 확인했습니다. 150만 원을 벌었는데 통장엔 100만 원만 있었어요. 50만 원이 또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제 통장에서 빼간 거였어요.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남편 몰래요. 그날부터 제 돈은 제가 지켰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또 외출했어요. 이번엔 일요일이었습니다. 또 따라갔어요.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들 집이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아들이 혼자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임신한 것 같았어요. 배가 나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자를 보며 웃었어요. 배를 쓰다듬기까지 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거였어요. 아기까지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손주가 생기는 거였어요. 셋이 식당으로 갔습니다. 전 또 멀리서 지켜봤어요. 행복한 가족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들, 며느리. 전 없었어요. 남편 인생에 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건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혼할 순 없었으니까요. 대신 증거를 더 모았어요. 더 확실하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혼 3년 차였어요. 그동안 남편과 아들의 만남을 6번 더 목격했습니다. 전부 기록했어요. 사진도 찍었습니다. 멀리서 핸드폰 카메라로요. 흔들렸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통장 이체 내역도 매달 확인했습니다. 빠짐없이 100만 원씩 나갔어요. 3년이면 3,60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발견한 5,500만 원까지 합치면 9,100만 원. 거의 1억이었어요. 제 돈도 계산했습니다. 3년 동안 2천만 원을 더 빼갔더라고요. 비밀번호 바꾸기 전까지요. 총 4,100만 원이었습니다. 제 돈만요. 공책에 전부 기록했어요. 날짜별로, 금액별로, 항목별로요. 완벽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였어요. 그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혼 5년 차가 됐습니다. 55살이었어요. 그동안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매달 아들한테 돈을 보냈어요. 100만 원씩이요. 숨겨둔 통장에서 꾸준히 빠져나갔습니다. 전 그걸 매달 확인했어요. 통장 사본을 은행에서 받아와 공책에 붙였습니다.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갔어요. 아들한테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외출했을 때 알았어요. 또 따라갔거든요. 아들 집 앞에서 남편이 큰 쇼핑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기용품 같았어요. 옷이나 장난감이 보였습니다. 남편 얼굴이 환했어요. 할아버지가 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전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한테 전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따로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요. 그날도 공책에 적었습니다. 아기 출산, 남편이 용품 구매, 표정까지요. 6년이 지났습니다. 재혼 8년 차였어요. 58살이 됐습니다. 마트 일을 그만뒀어요.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매니저가 말했어요. 젊은 사람으로 교체한다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새 일자리를 구했어요. 청소 일이었습니다. 건물 청소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어요. 전보다 50만 원 줄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나이 먹으면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돈도 제 통장에 모았어요. 남편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 버는지, 얼마 모으는지요. 8년 동안 모은 돈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비밀번호 바꾼 후로 남편이 못 건드렸거든요. 통장을 숨겨뒀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요. 남편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돈은 제 무기였어요.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거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재혼 10년 차였어요. 60살이 됐습니다. 환갑이었지만 특별한 감흥은 없었어요. 남편이 잔치하자고 했습니다. 작게라도요. 전 거절했어요. 하기 싫었습니다. 남편과의 10년을 축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거짓말로 시작한 결혼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서운해했지만 더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어요. 남편이 또 외출했습니다. 이번엔 큰 가방을 들고요. 뭔가 있나 싶었습니다. 따라갔어요. 역시나 아들 집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남편이 나왔는데 손주를 안고 있었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남자아이요. 남편은 아이와 놀이터로 갔어요. 그네를 태워줬습니다. 아이가 웃었어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행복한 할아버지와 손자였어요. 전 벤치에 앉아 멀리서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닦았습니다. 사람들이 볼까 봐요. 10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아들 가족과 행복하고 전 혼자 외로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요. 남편이 없으니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 정신이 들었어요. 공책을 꺼냈습니다. 오늘 본 것을 기록했어요. 남편과 손주의 놀이터 나들이. 사진도 찍어뒀습니다. 멀리서요. 증거였어요. 12년이 지났습니다. 60살이었어요. 남편은 64이 됐습니다. 정년 퇴직했어요. 회사에서 30년을 일하고 나왔습니다. 퇴직금이 나왔어요.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통장을 제게 맡겼어요. 관리하라고요. 전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제 명의로요. 남편 명의에서 제 명의로 이체했습니다. 전부요. 남편은 몰랐어요. 그냥 제가 관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그 돈은 제 거였어요. 법적으로도요.
남편이 퇴직한 후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 더 자주 갔어요. 일주일에 2번씩이요. 전 매번 알았습니다. 외출한다고 하면 거짓말인걸요. 어디 가냐고 물으면 산책한다거나 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따라가 봤어요. 남편이 손주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있었습니다. 태권도 학원이었어요. 학원 앞에서 손주를 배웅했습니다. 손을 흔들어 줬어요. 할아버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요. 제 돈으로요. 14년이 지났습니다. 63살이었어요. 남편은 66이 됐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기침을 자주 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라고 했어요. 입원했습니다. 2주일이요. 전 간병했어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을 돌봤어요. 밥을 먹이고 등을 닦아줬습니다. 아내 역할을 했어요. 근데 남편한테 면회객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요. 화장실 갔다 왔더니 병실에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남편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전 문 밖에서 멈췄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들렸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냐고요. 남편이 괜찮다고 했어요. 며칠 있으면 퇴원한다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켰나 봐요. 남편이 놀라며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올 때 아들을 봤다고 해요. 멀리서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모른 척 할 거라고요. 14년 동안 모른 척 했으니 괜찮을 거라고요. 저는 바보가 아니라고요. 순진해서 모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전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창문 앞에 섰어요. 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14년이요. 14년 동안 모른 척 했어요. 참았습니다. 증거를 모았어요. 남편은 절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진하다고요. 틀렸어요. 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완벽하게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이미 가고 없었어요.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면회객 왔었냐고도 안 물었습니다. 남편도 말 안 했어요. 아들 왔었다고요. 둘 다 거짓말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어요. 다시 일주일에 2번씩 외출했습니다. 아들 집으로요. 전 이제 따라가지 않았어요. 어차피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기록만 했습니다. 외출 날짜, 시간, 돌아온 시각. 공책에 빼곡히 적었어요. 16년이 지났습니다. 65살이 됐어요. 남편은 68이었습니다. 제 통장엔 7천만 원이 모여 있었어요. 16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퇴직금 5천만 원까지 합치면 1억 2천만 원. 제 명의였어요. 전부요. 남편이 아들한테 보낸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16년이면 1억 9,200만 원이었어요. 처음 발견한 5,500만 원까지 합치면 2억 4,700만 원. 제 돈 4,100만 원까지 합치면 2억 8,800만 원. 거의 3억에 가까웠습니다. 공책에 전부 정리했어요. 항목별로, 날짜별로, 금액별로요. 완벽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했어요. 이제 때를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였어요. 18년이 지났습니다. 67살이 됐어요. 남편은 70이었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졌어요.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이었어요. 말기였습니다. 전이도 됐다고 했어요. 간으로 뼈로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6개월이라고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 옆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속으론 복잡했지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전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죽을 끓였습니다. 환자 음식이니까요. 남편을 불러 식탁에 앉혔어요. 죽을 떠먹였습니다. 남편은 기계처럼 입을 벌렸어요. 씹어 삼켰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 눈에서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18년 만에요. 다음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하겠다고요. 알려야 한다고요. 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라고요. 남편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거실에서 통화했습니다. 전 부엌에 있었지만 들렸어요. 남편 목소리가요. 아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암이래 라고 말했어요. 6개월밖에 못 산대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안 들렸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못해준 게 많다고요. 더 잘해줄 걸 그랬다고요. 울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18년 만에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전문을 열었습니다. 40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직접 보는 건요. 하지만 알았어요. 남편 아들이라는 걸요. 눈이 닮았습니다. 코도 비슷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전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요. 남자가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봤어요. 달려가 안았습니다. 울었어요. 아들도 울었습니다. 전 부엌에 서서 봤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론 분노가 끓었지만요. 둘이 한참 그러고 있었어요. 떨어져서 앉았습니다. 얘기를 나눴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아프냐고요. 남편이 답했어요. 많이 아프다고요. 약을 먹지만 소용없다고요. 아들이 울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남편이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살 만큼 살았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70밖에 안 됐는데요. 전차를 준비했어요.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상에 놓았어요. 아들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전 고개만 끄덕였어요. 앉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둘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유언장 쓰셨냐고요. 남편이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써야 한다고요. 아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요. 남편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가 집에 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러요. 전 마트에 간다고 하고 나갔어요. 진짜 마트에 갔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돌아왔어요. 변호사는 이미 가고 없었습니다. 남편이 안방에 있었어요. 전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물컵을 치우고 탁자를 닦았어요. 남편 서재로 갔습니다. 청소하는 척하면서요. 책상 위에 서류가 있었어요. 유언장이었습니다. 봉투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펼쳐져 있었습니다. 읽었어요. 천천히요. 첫 줄부터요. 아파트는 아내 이순자에게 상속한다. 좋았어요. 다음 줄을 봤습니다. 예금은 아들 이준호와 아내 이순자가 반씩 나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퇴직금은 아들 이준호에게 전액 상속한다. 퇴직금이요? 제 명의로 된 그 돈이요? 그건 이미 제 돈이었는데요. 마지막 줄을 봤습니다. 아내 이순자에게는 별도로 3천만 원을 지급한다. 3천만 원이요? 18년을 살았는데요. 18년 동안 속고 살았는데요. 겨우 3천만 원이요? 유언장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조심스럽게요. 원래 위치 그대로 놓았습니다. 서재를 나왔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정말로요. 18년이요. 18년 동안 참았는데요. 증거를 모았는데요. 남편은 끝까지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죽어서도요. 하지만 진정했어요. 침착해졌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야 했어요. 제 변호사를요. 다음 날 남편이 외출했습니다. 병원 간다고 했어요. 검사 받는다고요. 전 집에 남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요. 상속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전화했어요.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틀 후였어요. 그날이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강남에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요. 재혼한 것, 남편이 아들을 숨긴 것, 18년 동안 돈을 보낸 것, 제 돈까지 쓴 것, 유언장 내용까지요. 증거도 보여줬어요. 공책, 사진, 통장 사본 전부요. 변호사가 천천히 봤습니다. 한참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기혼이라고 했어요. 재혼 당시 사별이라고 거짓말한 것, 자식 없다고 한 것, 전부 사기라고요. 혼인 무효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대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요. 유언장도 무효로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사기혼이면 상속권이 달라진다고요. 하지만 살아있을 때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죽고 나면 복잡해진다고요. 아들이 상속 포기를 안 하면 소송이 길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전 생각했어요. 살아있을 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는 걸 봐야 했습니다. 제가 이긴 걸 알게 하고 싶었어요. 변호사한테 물었습니다. 장례식 때 할 수 있냐고요. 변호사가 눈을 크게 떴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권하진 않는다고요. 너무 충격적이라고요. 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18년을 기다렸다고요. 변호사가 알겠다고 했어요. 준비하겠다고요. 서류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병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많이 아파 보였어요. 전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죽이요. 남편한테 먹였어요. 한 숟갈씩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맙다고요. 당신 덕분에 산다고요. 전 대답했어요. 괜찮다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하지만 속으론 달랐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을요. 4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걷지 못했습니다.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죽을 조금씩 먹었어요. 물도 잘 못 넘겼습니다.
기침이 심했어요. 밤낮으로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전 간병했어요. 18년 동안 그랬듯이요. 아내 역할을 했습니다. 완벽하게요. 아들이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3번씩이요. 면회 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왔어요. 손주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8살이 된 아이였어요. 남자아이요. 할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아이가 침대 옆에 섰어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아픈데도요. 손주가 그림을 그려왔대요. 할아버지 그림이요. 남편한테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울었어요. 기쁘다고요. 고맙다고요. 전 그 모습을 봤습니다. 부엌에서요. 차를 준비하면서요.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한테 손주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없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으니까요. 불임이었으니까요. 평생 한으로 남은 일이었는데 남편은 손주까지 있었어요. 숨겨뒀지만요. 18년 동안요. 차를 들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아들 가족한테 내줬어요. 고맙다고 했어요. 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시다고요. 전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하지만 전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한테도요. 손주한테도요. 그냥 할아버지 아내였어요. 이름도 모를요. 5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아들한테 집을 보여주고 싶다고요. 구석구석이요.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요. 전 알았습니다. 유언이라는 걸요. 아들이 다음 날 왔어요. 남편을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집안을 돌았어요. 거실, 부엌, 서재, 안방요. 남편이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처음 걸었다고요. 여기서 내가 밥을 먹었다고요. 전 멀리서 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아들이 산 적 없었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요. 아들은 전처가 키웠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추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거짓 추억을요. 아들도 맞장구 쳤어요. 기억난다고요. 행복했다고요. 둘 다 거짓말쟁이였어요. 끝까지요. 6개월이 됐습니다. 의사가 말한 시한이었어요. 남편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실로 갔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했어요. 아들이 매일 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도요. 병실에 둘러앉았어요.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전 창가에 서 있었어요. 가족들 뒤에요. 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에 빗물이 흘렀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남편이 눈을 떴어요. 마지막으로요. 아들을 봤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아들이 잡았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더 잘해주지 못해서요. 사랑한다고요. 아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요. 남편이 며느리를 봤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손주를 봤어요. 잘 크라고요. 할아버지가 지켜본다고요. 손주가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가지 마라고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마지막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전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아줬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맙다고요. 미안하다고요. 당신 덕분에 살았다고요. 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 손이 축 늘어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기계에서 긴 소리가 났어요. B-.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확인했어요. 사망 선고했습니다. 이철수 씨 73, 오후 3시 24분 사망. 아들이 울었어요. 며느리도 울었습니다. 손주도 울었어요. 전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남편 손을 놓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됐어요. 병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아들이 주도했어요. 상주 자리에 섰습니다. 전 옆에 섰어요.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남편 회사 동료들이요. 친척들도 왔어요. 절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하루 종일이요. 밤이 됐습니다. 조문객들이 다 가고 조용해졌어요. 아들 가족은 빈소에서 잤습니다. 전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장례식입니다. 라고요. 준비해 주세요. 라고요.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라고요.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세요. 라고요. 서류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발인 준비를 했습니다. 오전 10시 출발이었어요. 전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잠깐 집에 다녀오겠다고요. 짐 좀 가져올 게 있다고요. 아들이 알았다고 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서류를 받았습니다. 두툼했어요. 혼인 무효 신청서, 위자료 청구서, 상속이해 신청서. 전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언제 어떻게 쓸지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요.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발인 시간이 다 됐어요. 연구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관을 옮겼어요. 차에 실었습니다. 상여를 탔어요. 아들과 전, 며느리와 손주요. 화장터로 갔습니다. 1시간쯤 걸렸어요. 도착했습니다. 관을 화장로에 넣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끝났어요.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납골당으로 갔어요. 모셨습니다. 아들이 절을 했어요. 며느리와 손주도 했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절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싸움이요.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식사하러 가자고요. 전 거절했습니다. 피곤하다고요.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요. 아들이 알겠다고 했어요. 헤어졌습니다. 전 택시를 탔어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준비할 게 있었으니까요. 이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18년을 기다린 그날이요. 장례 이틀 후였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유언장 얘기를 해야 한다고요. 알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아들이 왔습니다. 혼자요. 거실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아버지가 작성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하다고요. 공증도 받았다고 했어요.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는 어머니한테 간다고요. 예금은 반반이라고요. 퇴직금은 자기한테 온다고 했습니다. 별도로 3천만 원을 드린다고요. 전 듣고 있었어요. 표정 변화 없이요.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합리적인 분배라고요. 아버지 뜻이라고요.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전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서류요.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아들이 봤습니다. 뭐냐고 물었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혼인 무효 신청서라고요. 아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설명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재혼 당시 거짓말을 했다고요. 사별이라고 했지만 이혼이었다고요. 자식 없다고 했지만 당신이 있었다고요. 그게 사기혼이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무효라고요. 아들이 말했어요. 증거가 있냐고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책이었어요. 18년 동안 기록한 거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보여줬습니다. 날짜가 빼곡했어요. 금액도요. 아들이 받은 돈 내역이요. 매달 100만 원씩 18년 동안요. 총액도 적혀 있었습니다. 2억 8,800만 원이라고요. 제 돈 4,100만 원 포함해서요. 아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계속 넘겼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남편과 아들의 만남 사진들이요. 식당에서, 놀이터에서, 아들 집 앞에서요. 전부 제가 찍은 거였습니다. 18년 동안요. 아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어요. 남편이 숨겨뒀던 통장이요. 매달 100만 원씩 이체된 내역이요. 18년치였습니다. 전부 보여줬어요. 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상속 이해 신청서였습니다. 설명했어요. 사기혼이면 상속 비율이 달라진다고요. 배우자가 더 많이 가져간다고요. 퇴직금도요. 그건 이미 제 명의라고 했습니다. 5천만 원요. 남편이 퇴직할 때 제 명의로 바꿔뒀다고요. 법적으로 제 거라고 했어요.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라고요. 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18년을 기다렸다고요. 당신 아버지가 저를 속인 세월이라고요.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재혼하려면 숨겨야 했다고요. 틀렸다고 했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요. 법은 제 편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라고 했어요. 전 이미 변호사가 있다고요. 상속 전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나갔어요. 문을 3개 닫았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전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유언장과 제 서류들이요. 웃음이 났습니다. 18년 만에요. 진짜 웃음이요. 다음 주였습니다. 아들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하자고요. 재판 가기 전에요. 만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요. 제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아들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유언장대로 하되 3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올리겠다고요. 거절했어요. 부족하다고요. 그럼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말했어요. 제 돈 4,100만 원을 돌려받겠다고요.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받겠다고요. 아파트는 당연히 제 거라고요. 예금도 전부 제 거라고 했습니다. 퇴직금도 제 거고요. 아들한테 남는 건 없다고 했어요. 아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너무 과하다고요. 아들도 상속인이라고요. 전 대답했어요. 법적 상속인이 맞냐고요. 사기혼이면 달라진다고요. 제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판례를 보여줬어요. 사기혼으로 무효가 된 케이스들이요. 그때 배우자가 더 많이 가져갔다고요. 아들 변호사가 난처해했어요. 상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과요. 일주일 후 답이 왔어요. 합의하겠다고요. 제 조건대로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양쪽 변호사가 검토했어요. 문제 없었어요. 서명했습니다. 아들도요. 합의금이 들어왔습니다. 제 통장으로요.
제 돈 4,100만 원, 위자료 5천만 원. 총 9,1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제 명의였습니다. 예금도 전부 제 거였어요. 3천만 원이요. 퇴직금 5천만 원까지 합치면 1억 7,100만 원. 제가 가진 7천만 원까지 합치면 2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일주일 후 아들한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미안하다고요. 아버지가 잘못했다고요. 자기도 몰랐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신 줄이요. 용서해달라고요. 읽었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차단했어요. 번호를요. 이제 끝이었습니다. 완전히요. 1년이 지났습니다. 68살이 됐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곳이요. 15평짜리요. 조용한 동네였어요. 전엔 살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2억에요. 그 돈의 합의금까지 합치면 4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예금에 넣어뒀어요. 이자만 달마다 1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일을 그만뒀어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돈이 충분했으니까요. 매일 산책했습니다. 공원으로요. 아침마다요. 책도 읽었어요. 도서관에서요. 편하게 살았습니다. 18년 만에요. 어느 날 우체통에 편지가 와 있었어요. 손주가 보낸 거였습니다. 열어봤어요. 할머니한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립다고요. 할머니도 보고 싶다고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잘못은 어른들이 한 건데 자기는 할머니를 사랑한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편지를 접었어요.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어요. 그 아이는 제 손주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편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꺼내 읽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게 아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손주가 있었다면요. 하지만 없었어요.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이젠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었습니다. 예쁘더라고요. 18년 만에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18년 동안 꽃을 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일만 했으니까요. 증거를 모으느라요.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시간도요. 돈도요. 자유도요. 68배 찾은 자유였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진짜 제 인생이요. 누구한테도 속지 않는 삶이요.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건 아들이었습니다. 법적 배우자는 저니까요. 18년 숨어 살던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다음에는 엄마만 아는 딸의 비밀 이야기로 함께 하실래요? 여기는 마음극장입니다.